이온 온도 1억도 환경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를 유지를 했 102초 운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단 세계 최고입니다.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가져오신 주제 봤더니 핵융합 발전 내용이네요. 우리나라에서 핵융합 발전 해보겠다 시도하면서 연구소도 설립하고 진행된 지가 꽤 됐는데 최근 이슈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테코노미에 딱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핵융합 발전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인류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탄소 넷제로를 시급하게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핵융합 발전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계속 우리 다뤄본 적도 있고 네. 어쨌든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고요. 전환 기술로서 원자력 발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꿈의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핵융합. 10년째 핵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면요.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달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융합 발전에 꼭 필요한 어떤 셀륨-3를 빨리 채굴하고 가져오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또 상온초전도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는 핵융합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이 핵융합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핵융합 발전,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인공 태양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데 아니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 성과 나왔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되긴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믿고 싶지만 예.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나올 거고 분명히 이제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1950년부터 연구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되기는 되나 싶은 생각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발전 방식처럼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나오려면 점화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점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점화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그니션을 말하는 거고 원료를 넣어주면 핵융합 반응이 계속 꾸준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핵융합은 사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절로 일어나요. 당연하게도. 근데 그 특정 조건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 조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활활 타는 모닥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른 장작을 넣어주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는 점화가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말고 넣어준 에너지 대비 나오는 에너지가 더 커지기만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만 유지되면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성과는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이 진보하는 것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단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갑자기 하나가 점핑되는군요. 맞습니다. 어떤 파해법이 나오게 되면 예. 동시다발적으로 꼭 핵융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갑자기 다음 단계로 껑충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막 꿈에서나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자조 섞인 이런 속상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좀 가시적으로 급한 거는 뭐냐. 재생에너지 아니냐 혹은 원자력 발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도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최근에 또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오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인공태양이라는 걸 만들어보는 이 오래된 연구 과제가 요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큼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핵융합 발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초적인 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핵융합 발전이 도대체 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와서 핵융합 발전인 거고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분열.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가능해. 융합할 때도 에너지가 나오고 분열할 때도 나와. 그래서 분열하는 거는 굉장히 원자가 큰 것들이 예. 안정해지고 싶어해요. 네. 궁극적으로 다 처리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원자들은 깨지는 쪼개지면서 철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핵융합은 원자 번호가 작아서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처리되고 싶어하다 보니까 실제로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겠지만 에너지 수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가벼운 원자들, 작은 원자들을 좁은 공간 안에 꽉 밀어넣으면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원자들이 합쳐지면서 다른 원자로 변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커집니다. 조그만 찰흙들을 뭉쳐서 좀 커다란 찰흙 되듯이 이렇게 변하는데 더 안정적이 되면서 다른 원자로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독특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줄어든 질량만큼의 에너지로 나온다. 이제 송경제 플러스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이 요 식입니다. 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질량 결손이 일어나도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태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양의 에너지원이 뭐냐 하면 이 핵융합인 겁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태양의 에너지원이 뭔지는 미스테리였어요. 오랫동안요. 예. 뭔가 불타는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소의 반응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연소면 빨리 끝날 것 같고 가능한 후보로 이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스 구름들이 점점 뭉치면서 압축되면서 태양이 되는 그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중력 때문에 스스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부대 끼면서. 그런데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은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당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몇 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태양 에너지는 1600만 년 정도가 유지가 돼요. 네. 새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요. 예. 근데 태양은 벌써 나이가 꽤 많으십니다. 지구처럼 46억 살 정도 이야. 이상이거든요. 예. 그럼 뭐지? 1600만 년밖에 안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태양이 그 젊은 줄 알고 지구도 젊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런 별의 에너지원이 단순히 중력 수축하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알려진 게 언제냐면요. 네. 놀랍게도 100년도 안 됐습니다. 아, 100년도 안 됐어요? 네, 1930년이나 돼서야 이걸 알게 된 거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뭐냐면 태양이 온 인류가 정말 유인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항상 바라봤고 태양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왜 뜨거운지 몰랐어요. 그렇네. 모르고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모르고서도 수많은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달 윗세계와 달 아래쪽 세계를 구분해서 천상계, 지상계 구분을 한 게 예. 마땅하다 싶기도 해요. 너무 미스테리하잖아요. 우주는요. 예. 그렇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 태양은 도대체 계속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계속 뿜어내는 그 에너지의 양, 그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엄청난 양을 만드는데 초당 이게 너무 단위가 커서 네. 좀 와닿지가 않는데 초당 4 곱하기 10의 26제곱 줄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야, 10의 26제곱이요? 그렇죠. 4하고 0을 26개를 뒤에다 써야 됩니다. 초당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없어지는 질량으로 따지자면 초당 430만 톤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는 양만. 우리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표현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에너지 얘기할 때 뭐 폭탄이 몇 개 터지는 정도. 맞습니다. TNT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경우에는 뭐 수소폭탄도 에너지가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초당 수소폭탄이 2천억 개씩 와. 터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이 지금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히로시마가 항상 우리 히로시마 원자폭탄 네. 그 리틀보이가 어떤 척도로의 중에 하나로 쓰거든요. 히로시마 당시에 리틀보이에서 질량이 사라진 양은 네. 0.7g이었어요. 0.7g이 사라졌을 때 그런 파괴력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네. 태양은 초당 430만 톤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정도니까 예. 뭐 엄청난 온도죠. 1,500만 도. 와, 얘기만 들어도 그렇긴 하죠. 압력도 2,600억 기압.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와닿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높은 온도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수소가 온도가 높으면 원자 핵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거 플라즈마라고 해요. 플라즈마 상태인데 이런 높은 압력에 좁은 공간으로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부대껴요. 네. 옆에 있는 수소들과 부대끼다가 수소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조금 부족해요. 이 정도 온도도 좀 부족한데 실제로 양자역학적인 터널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터널링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네. 원래는 이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는데 양자역학에서는 통계 확률적으로 볼 때 그냥 쓱 하고 순간이동하듯이 문지방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태양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통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태양이 사실 무겁거든요. 예. 이 엄청난 무게가 있으면 원래 중력 때문에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예. 이걸 버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핵융합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폭탄이 그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복사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 그대로 그 광자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복사압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데 태양의 경우에는요. 핵융합이 조금 식었어요. 네. 반응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드니까 태양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태양이 수축하면서 다시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다시 안정적으로 핵융합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너무 뜨거워져서 복사압이 너무 세졌어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너무 세졌습니다. 폭탄이 예. 너무 심하게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 워워 하면서 태양이 커지면서 살짝 커지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피드백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태양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핵융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높은 온도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있어야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을 빅뱅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때도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태양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원천적인 에너지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빅뱅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너지가 모여 있다 보니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태양 내부보다 훨씬 더 많이 후룩하고 엄청난 양의 핵융합이 일어났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빅뱅은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의 단위가 있거든요. 예. 이거보다 짧은 시간은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가장 짧은 시간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입니다. 예. 마이너스 43이니까 10하고 0을 43개를 쓰고 분의 1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온도가 10의 32제곱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상이 그냥 어렵습니다. 이 뭐 우주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때 엄청난 핵융합이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빠르게 식었어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뒤에도 나올 건데 예. 우리나라 K스타도 마찬가지고 이토도 그렇고 계속 핵융합을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높은 온도로 예. 잘 가둬놓고 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우주조차도 예. 빠르게 식기 때문에 팽창하면서 식었기 때문에 예. 17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핵융합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온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7분 동안만 핵융합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의 구성 원소의 비율이 딱 된 건데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딱 적절하게 12대 1 정도 개수비를 가지게 된 것도 계속 뜨거웠으면 계속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딱 17분 뒤에는 식어버려서 더 이상 핵융합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지금도 이 비율이 유지됩니다. 그럼 이상하죠. 그 이후에 별도 생겼고 그 이후에 별 내부에서 핵융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우주 전체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에 비하면 조족지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비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그럼 빅뱅 전에 우주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흥미로운 질문이고 또한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전후를 이야기한다는 건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빅뱅 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태양 내부 온도가 아까 1,500만 도. 네. 그리고 우주 초기에 핵 합성이 일어난 것도 17분 만에 끝나고. 그럼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오히려 제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이거 우리 진짜 이런 인위적인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리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융합을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유지는 가능한지 그것도 진짜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다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인류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아주 가깝게 근접을 해야 돼요. 예.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전부 다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굉장히 세요. 예. 근데 그걸 누를 정도로 아무리 밀어내더라도 야 밀리지 마 하고 더 강한 힘으로 이걸 붙잡아둬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풀어지려고 흩어져서 달아나려고 하는 플라즈마들을 가둬놓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둘이 에너지가 자기가 스스로 속도가 빠르면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만드는 인공태양을 하고 싶다. 그럼 이 핵융합 발전은 더 어려운데 예. 수소폭탄 꽝 하고 터지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뭐 100%는 당연히 안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로 일어나면 되는 건데 은근하게 적절하게 일어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조금만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원료가 되는 입자들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로 모여 있지 않아요.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꺼져 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사실 핵 반응의 폭주를 제어해야 되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핵 분열의 발전이라면 예. 요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놔두면 풀어져서 흩어져서 핵융합이 꺼져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는 핵융합을 하려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지만 우리는 네. 그 정도 압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억 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아. 거예요. 태양의 중심 온도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압력이 낮아요.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그 토카마크 내부의 압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네. 때문에 아주 낮은 밀도 안에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실제 체감 온도는 한 10,000도 정도 된다고 보고요. 토카마크의 그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텅스텐이라든가 뭐 탄소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1만 도만 돼도 당연히 녹아내리잖아요. 예. 10,000도도 안 되고 몇백 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당연히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식어버리거나 예. 무질서하게 움직여서 풀어져 버리고 산란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가둬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인류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1억 도나 되는 플라즈마를 도대체 어떻게 가둬놓느냐. 네.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핵융합 연구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네. 하나는 자기를 이용해서 가둘 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는 그 전하를 가두는 거는 전기장을 가두는 거는 자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통해서 가두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핵융합을 연구하는 K스타라든가 그 이터 같은 경우에 국제핵융합 실증로 같은 경우에도 연구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가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맥락은 저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그 K스타가 지난 3월에 또다시 뭐 기록을 갱신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 K스타 플라즈마 캠페인이라고 불러요. 실험을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온 온도 1억 도 환경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를 유지를 했고요. 첫 번째. 예. 또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 운전 모드를 102초 운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단 세계 최고입니다. 오. 실제로 이터에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실험 핵융합로가 있어요. 예. 이 경우에도 우리의 이 노하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2026년까지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0초를 달성하는 게 일단 최종 목표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12월 21일부터 지난해 올해 2월까지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플라즈마 캠페인은 실험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가동을 시키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실제 실험을 몇 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키고 다시 개선할 거를 조절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최근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예.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 어느 경우에 만들어지는지 예측을 하고 언제 붕괴하는지 그런 시점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당연히 우리도
하고 있고요. 예. AI가 알아서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변수들을 모니터링해서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예. 또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인공태양이죠. 네. 스스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피해서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그 말이 약간 은근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인공 태양이라는 걸 이제 결국 만들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반영구적으로 쓰는 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서 300초 정도 유지됐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목표. 거고 오히려 최근에는 48초 유지를 합니다. 48초. 네. 그러니까 제가 더 힘이 빠지는데 300초 유지한 걸로 하면 도대체 이거 발전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발전으로 이걸 쓰려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유지돼야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 일단 들어간 에너지 대비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되고 방식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둔 방식인데 네.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예전에 그 미국에서 성공했었던 그 관성가동 방식의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네. 기업마다 이거를 어느 정도가 되면 실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죠. 이제 300초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 되면 네. 지금 일단 실험용으로 하고는 실험로에서 일어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증로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정말 발전소를 짓기까지 할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300초 정도가 유지했다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도 있고 불안정한 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쭉 괜찮았어. 예. 그동안 점점 뭐랄까 진동이 점점 심해져 갖고 마지막에 막 폭발하기 직전에 벽을 쳐서 점화가 꺼지기 직전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는 얼마든지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험에서의 목표가 300초이고 그거라면 이제 실증 단계로 크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였군요. 맞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 핵융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딱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안전성, 유지 뭐 이런 단어를 계속 써주세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속적으로 핵융합 점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고 예. 순간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수소폭탄에서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가 일단 그 용기의 벽에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동치면서 튀어나가지 않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건 자기장입니다. 플라즈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걸면 어떤 안쪽을 돌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장을 걸었다고 해서 그냥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예. 계속적으로 제어를 하고 양쪽으로 어떤 이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요동치게 하면서 일부러 회전을 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토카막이 그런 형태로 그걸 만들어주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토카막인 건데 예. 이름이 토카막이다 보니까 토카가 만든 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네, 네, 보면 네. 막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1950년대 이제 러시아에서 도입했었던 자기가동 방식이 어떤 그런 핵융합로의 형태로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해서 이건 약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넛 모양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도넛 모양의 컨테이너에 가두게 되는데 플라즈마가 튀어나오거나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플라즈마 자체를요 네.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스크류바 아시죠? 예. 이렇게 빙빙 빙빙 꼬고 꼬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회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꼬여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튀어나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네.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과 장치를 붙어서 토카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아예 기하학적으로 이상하고 독특하게 꼬여있는 스텔러레이터의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옛날부터 연구되던 건데 이건요 보면 예술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뭔가 건축 예술 양식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당연하게도 얘기만 들어보면 장치를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예술적으로 예. 생겼다는 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토카막에 밀려서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확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스텔러레이터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지금 연구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지금 국제핵융합 실험로가 이터인데 네. 이 이터가 토카막 형태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의 케이스타도 토카막 형태고 우리 지금 케이스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전도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스타의 연구가 그대로 이터에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실험로 가동에 있어서 기술 난제를 극복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술, 재료공학부터 시작해서 건설 기술 모든 게 다 최고라는 건 아니고 예. 이 어려운 난제의 극복 있죠. 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제 핵융합 실험 이게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도 공감 어린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제가 그때 뉴스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에서 큰 뭐 실험 설비를 구축하고 하던데 맞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참여하고 뭐 우리나라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부지를 짓고 지금 예. 거의 건설이 끝났고 이제 좀 있으면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자본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자국 유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요? 저는 이거 괜히 실험하다 뻥 터져버릴까 봐 다른 나라에서 할 줄 알았는데. 터지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유지하는 게 문제고 거기에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걸 유지하면서 돌려보는 그 노하우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네. 프랑스에서 분담금, 건설 분담금의 50%를 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돈을 내면서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지만 예. 어쨌든 그걸 직접 건설된 건 프랑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50%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이터 프로젝트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흥미롭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연구개발 사업이 이터입니다. 이거군요. 네, 시작은 1985년입니다. 예. 미국, 소련이 먼저 핵융합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공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88년에 미국, 소련, EU, 일본이 이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계속 러브콜을 보냈어요. 같이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핵융합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게 된 건 2003년부터 이터 회원국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캐나다가 빠지고 인도가 들어오고 미국이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터는 한국,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7개국이 모여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된 거고요. 네. 발전이 시작하는 계획은 내년입니다. 2025년에 시작할 계획이고 2035년에 10년 후에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목표는 이건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질러본 게 아니고 예. 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려고 좀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비중은 9.1% 정도인데 결과는 전부 나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이 투자해서 만드는 이 기술은 전부가 나눠 갖는 거고 그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각국이 알아서 실증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때부터는 경쟁이에요. 어. 이때부터 어느 나라가 더 잘 만들 것이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핵융합 실험 장치 K스타가 있죠. 예. 이걸 이용해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를 잘 돌릴 거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핵융합 실증로인 K-데모 이 실증로를 잘 만들 거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융합 발전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실증로만 되더라도 대형 원전에 해당하는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있다면 예. 살아있을 거로 보이고 네. 그래야겠죠. 우리 인생에서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국제 이 핵융합 실험 이런 것들만 성공적으로 잘 완료가 돼도 우리 인류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달리 말하면 태양광이나 뭐 수소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금 괜히 연구할 게 아니라 여기에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정말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른데 예.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기업에다가 계약을 하고 이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2030년에서 35년, 40년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정적으로 지금의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는 2050년 이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탄소를 지금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네. 일단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특히나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네.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정도 그냥 버텨보자라고 하기엔 인류가 너무 위기인 기후의 위기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나라는 자기장 방식으로 이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형태가 있고 미국은 다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의 표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방식들 가지고 또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자기를 이용하지 않고 관성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관성으로 가둬놓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작년에 미국 국립점화시설 NIF에서 성공한 방식인데 미국이 요게 좀 가능한 것 같으라고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자,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소 펠릿이 있습니다. 이 원료들을 넣은 펠릿에다가 여기다 엄청난 에너지를 타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내부에서 반핵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급격한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라도 어쨌든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생산하는 방식인데 플라즈마 자기장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 관성으로 잠깐 놔두고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성 가둔 방식이라고 하는데 재작년 12월에 성공시켰습니다. 저만을 성공했어요. 이건 뭐 어떤 거냐면 투입된 에너지보다 생산된 에너지가 좀 더 많다. 근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늘려가면서 꾸준히 재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건 있어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레이저를 네. 연속적으로 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놓고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리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것도 문제고 연료 펠릿도요. 이 연료를 모아놓은 그 펠릿도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 당연히 누가 들어도 한번 빵 하고 터뜨려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다음 또 빵 하고 터뜨려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용적으로 지금의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상상이 어려운 형태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방법은 찾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핵융합 연료를 넣은 금속 용기를 192개나 되는 거대한 에너지로 한 방에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핵융합이 팍 일어나는 건데 어느 정도 전력을 쓰냐면요. 미국 전역에 한 번에 사용하는 그 순간 전력의 1000배를 한 방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여기다 집중시켰을 때 네. 핵융합이 일어나고 네.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거 이상의 에너지가 팍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10배, 20배씩 나온 건 아니고 들어간 것보다 조금 더 나온 수준으로는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무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수소폭탄은 사실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건 레이저를 갖고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무기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이런 오해받기 딱 좋은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요걸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어떻게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세대 수소폭탄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연구하겠다? 쉽지 않죠. 예. 일단 K스타라고 하는 토카막 방식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한 게 2023년도 핵융합 선도 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예. 봤더니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성공했고 에너지가 좀 나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기반 기술은 같이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연구 기반도 구축하고 핵심 기술도 개발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공고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런 거 우리 왜 안 해?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전 칭찬을 하고 싶고요. 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비밀리에 이런 관성 가둔 방식을 연구를 하다가 이거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터 같은 거 버리고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국제 협력도 좋긴 좋은데 우리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터에서 탈퇴를 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당연하게도 기술 면에서도 세계 최고였고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면 자금도 사실은 언제나 세계 최고니까요. 이렇게 많은 면에서 이터를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일단 나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걸 기웃기웃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네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터도 참여를 했고 관성 가동 방식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터와 자기 가동 방식의 기술의 그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주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예. 미국은 미국이니까 언제나 영구적으로 이제 미국은 끝났어.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든 주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사하는 바는 있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다가 다른 가능성을 보고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네. 이때 다른 나라에게
바로 이제 꼬리를 잡히고 이제 선두를 뺏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싶습니다. 이 국제 핵융합 실험 이걸 다 같이 전 세계에서 했다는 건 나름대로 이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에 대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약간 오픈 소스처럼 다 인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보급하고 그런 목적이 아닌가 보죠. 왜냐하면 네. 탈퇴했다가 나 혼자만 해봐야지 이런 모양새인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분담도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 공유의 목적은 맞는데 일단 7개국이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7개국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 기술을요. 그다음에 예. 이제 요걸 갖고 실증론을 만들고 실제 발전소는 우리가 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K스타 연구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혹시 민간에서도 이 분야에 투자가 하고 있나요? 최근에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정부 자금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와. 있는데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2023년까지 투자 총액이 얼마였냐면 62억 달러였는데 민간 투자가 59억 달러였고 공공 자금은 2.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블룸버그가 핵융합 에너지 시장 가치를 40조 달러로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핵융합 투자 붐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우리가 송경제 플러스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핵융합 발전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2030년 정도가 되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지 안정적으로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의 화력 발전소 다 대체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방식과 규모도 제각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방식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송경제가 또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핵융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토카막 형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자기 가동 방식의 토카막은 2025년 내년에 시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핵융합로 이제 민간 스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건 MIT 연구진이랑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를 연구한 재단이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 또 많이 이 재단 도움을 줬어요. 예.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도 이 말 하나로 뭔가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K스타는 세계 최초로 만든 완전 초전도 선제 실험로였어요. 그러니까 초전도 방식을 이용해서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데 전부 다 모든 선제를 초전도체를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스파크는 고온 초전도체로 만들었어요. 고온이라고 해서 뭐 상온 이렇게 높은 온도가 아닌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지만 영하 253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동작하는 거고요. 그럼 고온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게 잘 되기만 한다면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인데 이거 지금 2025년에 시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조금 다른 방식이 좀 독특한 방식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직접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에너지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직접 에너지 변환 방식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헬리온 에너지가 있어요. 예. 이 헬리온 에너지는 플라즈마를 자기장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요. 플라즈마 일단 둘로 쪼갭니다. 마치 그 리틀보이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약한 자기장을 일단 가둬놨어요. 그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이 플라즈마를 가속을 시킵니다. 가운데로 쏘는 거예요. 두 플라즈마를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켜서 중간에 그 플라즈마 덩어리가 충돌을 하고 예. 그때 소용돌이 치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으로 스스로 가두어지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발생한 에너지 생성물을 플라즈마 이온이 막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플라즈마 이온이 튀어나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전류가 마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예. 그대로 갖다 쓸 수, 직접적으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카막은요, 열이 발생하면 이거로 결국엔 물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후두둑하고 튀어나가는 그 전하의 흐름을 갖고 직접적으로 전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전기를 생산을 아예 그냥 직접 해버리는 거군요. 직접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들이 좀 예,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온트먼이 5천억 원 이상을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2028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부터 핵융합으로 생산한 전기를 매년
50메가와트씩 공급하기로 계약을 이미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거 너무 이게 지른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직까지 예. 실증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단 예. 계약부터 했다는 거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예. 사실 안 좋은 거지만 일단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었던 선례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방식은 자기장 크기 대비 가둘 수 있는 플라즈마가 커요. 당연하게도 은근하게 토카마가 안에서 돌게 하는 거가 아니고 양쪽에서 쏴서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필요한 자기장 대비 많은 플라즈마를 가질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헬리온 에너지 말고도 다른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자기 가둔 방식을 능가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2028년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네.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기술을 참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제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절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도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만 인류가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다루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명의 진화를 설명하는 척도인 것도 말씀드렸고 요즘 우리 송경제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AI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전력 수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AI의 선봉적인 기업인 MS 그리고 샘 올트먼 이런 사람과 기업들이 벌써 핵융합 기술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코앞에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핵융합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주변 이게 다 어떻게 바뀔지 좀 이해 쉽게 좀 말씀 좀 주세요. 뭐 시간의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네네. 사실 그러면 약간 맥이 빠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핵융합의 원료 자체가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삼중수소나 헬륨3는 지구에도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달에 가서 헬륨3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정도로 네. 귀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핵융합이 가성비라고 하거나 뭐 전성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력의 생산량이 그렇게 높은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뭐 지금보다 확 떨어져서 막 갑자기 한 달에 100원만 내면 뭐 방방 에어컨을 쓸 수 있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당분간은요. 네. 근데 인류 전체에 꼭 필요한 거는 해결해 줄 건데 뭐죠? 탄소의 배출량을 많이 줄여줄 거고요. 예. 넷제로 실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지금 전환 기술로서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일단 실현을 하자. 예.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건데요. 네. 그거를 안전하게 몇만 년을 가두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실제로 요 핵융합의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사고 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해요. 안전한. 사고가 나면 그냥 폐기하는 거지 인명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꿈의 기술이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라지는 건가요? 확실히 빨라질 거고 당연히 지금 화석연료는 야, 주로 화석연료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야, 너무 미개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진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오늘 이독실 과학평론가님 때문에 또 한 번 들게 되네요.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얘기 아주 세심하고 정성껏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